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1월 6일 함께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아직 장중인데 2,400을 넘었어요. 넘어서 증시가 뜨겁습니다. 뭐 8일인가 9일 연속 지금 오르고 있어서 좋은 분위기인데 아무튼 이게 계속 이어지길 좀 바라고요. 오늘 일단 먼저 코스피 보고서 몇 개만 말씀드리면 오늘 음식료, 자동차,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시황 두 개. 금통이 지난주에 이제 금리 결정했죠. 그 리뷰한 자료가 있고요. HPSB 반도체 장비주 기억나시죠? 자사주 매입 소각 정책, TSE, ISC, SKI 테크놀로지, JT까지. 오늘 주로 반도체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거 한번 보고서 보여드리고 시황도 이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 후에 나타난 원가 안정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제일제당이 요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명확히 드러나 있는데요. 그 돼지고기 가격이 좀 요새 중국에서 많이 빠지고 있대요. 근데 그게 사료 첨가제라 그러죠. 아미노산, 뭐 라이신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돼지고기가 많이 그 전방 산업이다 보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좀 떨어지면 아무래도 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이 제일제당이 또 성장의 핵심 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셀렉타 뭐 단백질 쪽인 걸로 알고 맞나요? 그쪽에. 그리고 이제 쿠팡 납품 단가 협상 지연 등의 악재로 그러니까 쿠팡하고 지금 갈등이 좀 있죠. 이것도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바이오 사업부 부진 지속이 이제 밸류에이션 하락시키고 있고 결국 라이신 업황이 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이 돼지고기 값이 좀 올라줘야 되는데 올해 4월 이후로 가격이 좀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춘절 이후 3월까지는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4월 달에 라이신 가격이 오르는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셀렉타는 그 브라질에 있는 그 한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곡물. 거기서 뭐 바이오 에탄올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옥수수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브라질에 위치한 곡물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CJ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쪽도 요새 이제 곡물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제당은 보통 음식료 회사들이 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처음에 안 좋죠. 실적이 떨어지니까 원가 부담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음식료 가격을 올리죠. 그러면은 곡물가가 떨어지면서 수혜를 많이 받는데 제일제당은 이런 사업을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음식료 가격 이런 것들이 오르고 곡물 가격이 떨어질 때 이 곡물 사업부가 좀 안 좋아지니까 그런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 사료도 곡물 가격에 연동되죠. 곡물 가격 올라갈 때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곡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일제당은 좀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이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라이시 업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계속 안 좋아지면 경영 전략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일제당이 뭐 구조조정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제당을 좀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라이신, 뭐 음식료 업황 자체가 나쁘다 이거보다도 이 제일제당만의 특수성이 좀 있으니까요. 사료 첨가제인 이 돼지 사육할 때 들어가는 첨가제거든요. 이 라이신 업황이 돌아서야 되고 그러려면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걸 계속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돼지고기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죠. 이 부분이 좀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음식료 업종 이제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를 했고요. 4분기 실적은 이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걸로 전망하는데 올해 2분기부터는 주요 업체들의 마진이 좀 개선될 거라고 합니다. 탑픽은 농심과 동원 F&B고 뭐 농심은 잘 아시죠. 뭐 라면 워낙 좋죠.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북미 법인 판매량도 좋고 그 다음에 곡물가 떨어지고 24년까지는 이익이 고성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농심은 조금 밸류가 이제 올라와서 싸진 않습니다. 동원 F&B는 정말 왕따 당하던 기업이거든요.
밸류가 저게 그냥 바닥에 가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참치 효과가 안정화돼. 동원 F&B 주력 중에 하나가 참치캔이죠. 근데 원재료가 참치니까 참치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부담이 되는데 참치 억가가 이제 요즘에 안정화됐고 원화도 강세. 원화 강세는 왜 좋아요? 수입하니까. 그죠? 예. 뭐 이런 참치나 이런 거 아니면 각종 다양한 이제 식자재, 곡물들을 다 수입하니까 동원 F&B 입장에서 원화 강세가 좋은 거죠.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동원 F&B가 정말 소외 많이 받았던 기업이에요. 이제는 한번 주목해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요게 중국의 빨간색이 라이신 가격인데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좀 돌아서야 되거든요. 곡물가 대부분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좀 돌아서야 됩니다. 이 검은색 선이 중국 라이신 현물 가격인데 보시면 이 검은색 선이 계속 꺾이죠. 예. 요게 올라가야 됩니다. 21년도가 좋았죠. 여기 파란색 선. 저러면 이제 젤리당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4월 이후에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농심은 너무 그러니까 뭐 분위기는 좋은데 조금 비싸지기 시작했고 동원 F&B는 아직도 싸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동원 F&B인데 동원 F&B가 이게 보시면요 그동안 이익이 정체돼 있죠. 50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700억, 800억, 1000억, 1100억, 1300억 꾸준한데 당기순이익이 좀 정체돼 있고요. 올해 작년이죠. 작년 실적은 2021년보다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영업이익도.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PER은 8배밖에 안 되지만 PBR이 0.7배 정도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여기 밸류입니다. 밸류가 그냥 아예 바닥을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보고 밸류를 봤는데 앞으로 이익도 괜찮아질 것 같고 근데 주가 밸류가 바닥이다. 이러면 이제 부담이 없는 거죠. 이런 거 이제 확인해 보시면 딱 명확하게 자리가 보이시죠? 네. 그래서 동원 F&B 좀 괜찮아 보이고요. 완성차 4분기 실적 프리뷰인데 사실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기대치도 뭐 낮아진 것도 있겠지만 워낙 뭐 4분기까지는 뭐 판매도 그렇게 큰 문제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올해부터가 문제죠. 예, 사람들이 할부금리 부담 때문에 차를 구매를 미룰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환율까지 꺾였으니까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뭐 망가진다 이거보다도 현대 기아가 그동안 잘 나갔잖아요. 이게 이제 꺾일까봐 부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요. PER이 4배, 5배인데 주가가 안 갑니다. 예, 싼데도 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실적이 다시 아니면 구매가 늘어난다거나 금리가 꺾인다거나 확실히 뭔가 이제 현대 기아의 우호적인 변수로 바뀔 때까지는 주가가 좀 부진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다 인플레 감축법에 따르면 현대 기아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또 못 받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부담이죠. 물론 리스차는 이제 받게 됐지만 여기다가 또 치킨 게임이라는 거 요즘에 용어가 불리던데 뭐 전기차 테슬라가 미국에서 가격을 엄청 낮춰버린 거예요. 이거 치킨 게임 하는 거 아니냐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치킨 게임이라고 하긴 그런 게 전기차가 뭐 대중화된 것도 아닌데요. 그죠? 그건 너무 좀 약간 오버한 것 같고 치킨 게임 할 정도까지는 아니죠. 아직은 산업이 지금 성장도 안 했는데 미국에서 자동차 10대 중 100대 중에 7대가 전기차예요. 팔리는 게. 뭐 치킨 게임 할 그 상황은 아니죠. 아니 다른 회사들하고 이제 피 터지게 경쟁하면서 테슬라가 이기겠다, 다 고사시키겠다 이러면 해도 되죠. 네. 그러니까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옛날에 반도체도 그랬거든요. 치킨 게임 해서 우리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가 승자가 돼서 이긴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이즈가 좀 돼야 되는데 아직 전기차 시장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뭐 제대로 시작한 것도 없죠. GM도 제대로 뭐 전기차 지금 아직 양산을 못 하고 있고 포드는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고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생산돼서 서로 막 피 터지게 경쟁해야 이게 치킨 게임인데 테슬라랑 다른 회사랑 이게 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치킨 게임은 아니고요. 테슬라도 지금 자동차가 워낙 안 팔리고
또 하다 보니까 판매 대수 늘리려는 고육지책 같아요. 판매 대수 늘려서 구독 서비스 할 수 있는 대수를 늘리겠다. 일단 차부터 많이 팔겠다. 뭐 누구를 뭐 고사시키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러다 보니까 주가엔 부담이죠. 예. 아니 GM이 그래서 5% 폭락을 했어요. 주말에. 그러니까 오늘 현대차도 영향을 받는 거죠. 다만 현대차하고 뭐 치킨 게임을 진짜로 하는 뭐 의도는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좀 가능성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더 중요한 건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판매가 둔화될 것 같고 환율도 꺾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언제 해소할지 이게 관건입니다. 다만 전 자동차는 지금 안 좋잖아요. 뭐 좋게 얘기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예. 오히려 왜냐하면 하방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주가 그래서 많이 빠졌잖아요. 예. 다만 상승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우려가 해소되면요. 주가는 또 가파르게 올라가요. 근데 그게 해소가 안 돼요. 아직은. 시간은 걸린다. 다만 싸다. 하방은 단단하다. 이렇게 좀 보시고 인내가 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TV나 모바일 이게 디스플레이 쪽인데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업황이 너무 안 좋죠. 뭐 노트북 OEM 같은 경우 노트북에 들어가는 이제 OEM 회사가 12월 매출을 발표했는데 아무튼 20년,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많이 받았죠. 노트북이. 판매량이 9.2% 감소했고요. 다만 코로나 전보다는 많대요. 노트북은 그렇게 뭐 수치가 나쁜 것 같지는 않고 이노룩스 같은 회사는 이제 12월 대형 중소형 패널 출하량 발표를 했는데 요게 이제 이 회사도 LCD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 감소했어요. 이렇게 23%, 37. 코로나 전에 비해서도 마이너스 17, 27.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지금 더 적은 패널 출하량이 나온다는 건 업황의 바닥이 다가왔다라고 해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모바일 시장이 회복을 하게 되면 PI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가 수혜가 클 것 같은데 중국 모바일은 이제 회복되겠죠. 중국이 소비 부양을 하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막 별 악재가 나왔죠. 뭐 BOE나 마이크로 LED 애플이 직접 하겠다. 근데 아직은 좀 너무 앞선 거고 사실 올해 그 상반기엔 중국 소비 회복, 하반기엔 내년에 나올 아이패드 OLED 요게 포커스인데 갑자기 이제 저런 이슈들이 나오니까 주가에 좀 안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 다만 저 부분은 지금 당장 걱정할 이슈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전히 뭐 지금은 뭐 일단 하방이 단단한 상태에서 반등을 기대해보자 라는 의견입니다. 아무튼 디스플레이도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면요 뭐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DB금융의 강현기 연구원님이 이게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아시죠?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죠. 이 사람이 했던 얘기를 이렇게 적었는데 뭐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이 불투명한 장세에서 주식을 사간다 말인가? 주식 사라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막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욕 먹고 그죠? 이게 지금은 소심파죠 이쪽이. 예. 그리고 대부분은 다 부정적으로 보니까요. 예. 그리고 경제 상황 뭐 나쁜 얘기밖에 안 들리잖아요 실제. 경기가 망가진다 뭐 좋은 얘기가 뭐가 있냐. 예. 근데 되게 신기한 건 그때부터 상승이 시작돼요 주식시장. 1987년 10월 19일이 지난 다음 날 그때 블랙먼데이 같아요. 제 기억에 미국 지수가 하루에 20% 폭락한 날일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예고했는데 예, 경제학자들 33명이 모여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논의를 했대요. 예고하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곧바로 시장은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고 주가 계속 올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최고점에 이르는 과정은 반대죠. 소심파 투자자들은 이제 그때부터 주식 비중을 줄여요. 이제 흥분하기 시작할 때. 근데 부하 내동파 투자자는 계속 사죠. 예, 상승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래량 늘면서 막 새로운 시세가 분출되고 막 그거 보면 흥분하죠. 야, 저거 사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2020년 말하고 21년 초가 좀 그랬었죠. 지수 막 3,300 갈 때. 예, 대중이 흥분했을 때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21년 1월 둘째 주 월요일이죠. 그날 개인 투자자가 4.6조를 하루에 산 날입니다. 예. 그땐 이제 흥분한 상태였죠, 사실.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상승 과장 국면이라 그러는데 오래 갈 수 있지만 소신파 투자들은 그때부터 부와 내동파한테 넘긴다 이거예요. 주식을. 먼저 파티장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20년하고 21년 초죠. 이때. 요 국면에선 부와 내동파가 많이 주식을 샀다는 얘기 같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받고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요 국면이죠. 안 좋은 얘기밖에 안 들리잖아요. 소신파는 주식을 사고 부와 내동파는 주식을 팔고 그 물량을 소신파는 계속 사요. 그리고 또 반복되겠죠. 그리고 올라가면 또 바뀌고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여기죠, 여기. 온갖 안 좋은 얘기만 들리잖아요. 뭐 경기 침체 온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구간은 너무 좋습니다. 경기가 호황입니다. 기업들이 역대 최대 이익을 냅니다. 이럴 때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불황일 때 오히려 투자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되게 일리 있는 의견이 아닌가 저도 싶고요. 그 다음 저희 당사의 이제 신종호 김은중 연구원님의 엔화와 반도체 강세의 의미인데, 최근 시장에서 두 가지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BOJ의 통화 정책이 변화했고요.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강세가 이제 시작됐는데 두 가지입니다. 달러 강세가 끝났다. BOJ는 뭐죠?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바꾸기 시작하죠. 금리를 올렸어요. 이번에 0.25에서 0.5로 금리 상단을.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일본 통화가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달러가 약해지고. 그거랑 반도체 왜 강할까? 반도체가 이렇게 바닥에서 실적이 망가지는데 올라간다는 건요, 경기가 하강 국면이라는 얘기예요. 거의 끝나가는 후반이다. 왜냐면 반도체 주가가 경기에 굉장히 빨리 선행해요. 6개월에서 9개월. 그 두 가지 시그널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1월 17일 날 이제 BOJ가 예정돼 있는데 엔캐리 청산 우려가 높죠. 그러니까 엔화를 팔고 다른 이제 엔화 외의 자산을 산 거죠. 왜냐면 엔화가 싸니까 엔화 대출을 받아서요 달러를 사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죠. 엔 저니까. 그 금리가 낮으니까. 근데 엔화가 올라가면 그 팔았던 거 다시 엔화를 사고 그다음에 달러 자산 팔고 이러면 이제 글로벌 경기에 충격이 가해지는 거 아니냐. 미국에 국채 팔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럴 때 실상 엔화 강세 구간에서 이머징 국가들이 자금 회수 압박을 받았나? 그러진 않았대요.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이제 금리 차가 줄죠. 일본은 금리 안 올리고 미국은 올렸었는데 금리 차 벌어졌는데 이제 축소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엔 강세가 나오는데 그게 달러 약세를 통해서 한국 주식시장을 오히려 강세로 만들었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달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캐리를 걱정할 정도의 지금 금리는 아니에요. 일본이. 아직도 낮아요. 그렇지만 한국이나 그 신흥국한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호재다. 또 일본과 한국은 경쟁을 하니까 수출 면에서도 엔화 강세는 한국 기업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BOJ가 0.5% 상단 폐지. 지금 금리를 0.5로 막고 있거든요. 이게 폐지돼도 오히려 위험 선호, 우리나라 증시에 더 우호적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2021년 중반부터 22년까지는 달러가 너무 강했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또 하강을 했고 안 좋았는데 지금 23년은 반대예요. 유럽, 중국, 일본이 훨씬 강하죠. 경기 모멘텀도 이쪽이 더 좋아요. 미국보다. 그럼 상대적인 관점에서 달러는 약해집니다. 유럽, 중국도 좋으면 한국도 좋고, 그리고 또 이를 반영하는 게 반도체다. 반도체는 여전히 안 좋아요. 실적 쇼크고. 근데 주가는 올라가요. 왜? 오늘도 올라가죠. 중앙은행들이 스탠스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아마 지금 올해 연말에 미국이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시장. 3월이면 금리 인상 멈출 것 같고. 우리 한국은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어요. 통화정책 기축 기조가 거의 끝나가니까 벌써 움직여 버립니다. 왜냐, 나중에 수요를 자극시키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장점은 밸류가 바닥은 맞잖아요. 경기 하방 압력이 낮아요. 왜? 다른 경쟁자들은 2, 3등 하는 업체들은 공급을 더 줄입니다. 고통을 분담해요. 근데 삼성은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 까먹어도 덜 까먹는 거고. 그리고 중앙은행이 이제 긴축 정책을 거의 마감해 가니까 향후에 수요 기대감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업황이 더 나빠져도 나쁘지가 않아요. 왜? 감산 들어가니까.
업황이 좋아지면 밸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달러화 지수 N달러 이렇게 보면 달러가 강할 때 N달러가 올라가죠. 우리나라 원화도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반대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 걸 나타내는 수치고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엄청 벌어졌죠. 근데 이제 좁혀지겠죠. 그래서 너무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PBR입니다. 여기 지금 바닥이죠. 여기 요 진한색 선이 PBR 거의 바닥까지는 왔고요. 네, 요거는 이제 OECD G20의 경기 확산 지수입니다. 요게 워낙 빠져가지고 이제 조만간 돌릴 가능성이 높아졌죠. 삼성전자의 이제 그 PBR, 확정 PBR이라고 그러죠. 과거 수치 여기거든요. 코스피도 둘 다 거의 바닥에 있어요. 사실 역대급으로 그걸 나타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좀 시장 긍정적으로 좀 보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엔화 강세, 반도체 공급 강소, 하반기 수요 회복 이런 것들은 한국한테 이제 우호적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통위 리뷰 한번 해보면 지금 국내 경제 성장률 낮을 거라고 전망을 했고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 지속되지만 어쨌든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그러니까 물가가 더 우선은 맞아요. 근데 뭐가 들어갔냐면 성장의 하방 위험이 좀 생겼다. 금융 안정 측면 리스크도 좀 있다. 인플레이션도 속도가 둔화된다. 주요국의 통화 정책이 변화한다. 이런 문구를 넣어버린 거예요. 몇 개. 어떻게 돼요? 이걸 옛날에 안 넣었는데 넣었다는 거는 동결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그만둔다는 거 스톱. 금리 인상 기조를 그만두는 것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11월 달에. 그 금리 인상 그만두는 거 스탑이고 기조를 그만두는 거는 좀 쉬었다 다시 올릴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 인상폭과 속도 문구는 삭제해버렸고 추가 인상 필요성을 좀 삽입을 했고요. 성장의 하방 이용과 요거를 넣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는 뭐냐면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를 새롭게 삽입한 점. 결국 요게 의미하는 건 금리 동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신년사에서 물가 안정에 더 중점을 둔다고 했지만 물가 경기 금융 안정 그러니까 상충 가능성이 있으니까 서로 하나를 잡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교한 정책 조합을 만들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금리는 올려놓고 동결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 3%까지 떨어질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3.5잖아요. 2월에 또 금통이 있는데 그때도 동결할 것 같고 그 다음이 4월이니까 한국 최종 금리 그때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나거든요. 3월이면 그 3.5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좀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HPSP는 그 고압수소 원일링 장비 우리 공부했죠.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은 제가 반도체 후공정 3대장 올려드렸죠. 한미,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그 기업들을 뭐 투자하세요, 투자하지 마세요는 거기에 안 담겨 있어요. 중요한 건 뭐 어떤 회사들인지 공부하는 겁니다. HPSP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전공정 장비 3대장 해가지고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HPSP는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근데 이 회사 주가가 요즘에 좀 안 좋은 건 이제 오버행, 그 상장한 지 이제 6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보호회수 물량이 좀 풀려요. 여기 6개월 보호회수 물량이 600만 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발행 주식의 30%가 되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죠. 근데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이제 미세 공정할 때 하이케이라고 아시죠? 전류 누설을 막아주는 소재죠. 이제 앞으로 그게 많이 쓰일 텐데 이제 증착할 때. 근데 그거를 이제 쓰게 되면 웨이퍼 표면에 계면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결함이 생기는 거죠. 계면 결함이. 그걸 치료하는 게 100% 고압수소를 쓰면 온도가 아주 높지 않은 상태에서 웨이퍼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고압수소를 안 쓰면 어닐링 장비를 쓰면 웨이퍼가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네, 그리고 낸드도 이제 200단 이상으로 가니까 점점 간격도 좁아지거든요. 결함이 그래서 증가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고압수. 그러니까 기술력은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거의 독점 기업이고, 그죠? 예, 비싸죠. 대당 단가도 비싼 걸로 알고 있고. 미세 공정의 최대 수혜 기업 중에 하나고, 또 실리콘 산화막을 이제 길러내는데 기여하는 장비도 지금 개발 중인데 이번 1분기에 아마 완료될 것 같고, 초미세 공정의 활용 3나노 이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대요. 다만 이제 반도체 여파이 안 좋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삼성에서는 아직까지 반도체 소부장 투자하지 말자는 의견 같더라고요. 아직은. 왜냐면 지금 바닥은 아니다. 왜냐면 재고가 꺾여야 된대요. 재고가 급증했던 게 줄어드는 게 보여야, 그때 과거에도 반도체 소부장이 본격적인 이제 상승이 나왔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할 때까지 시간 걸리니까 뭐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주가는 삼성전자 따라서 먼저 올라갔지만, 아무튼 뭐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삼성에서는 좀 반도체 소부장 보수적으로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HP, SP처럼 기술력 좋은 기업들은 한번 눈여겨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런 수급 이슈로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한번 관심을 갖자는 의견인 것 같고요. HPSP는 지금 한미반도체가 지분 10% 갖고 있고요.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님이 10%, 요게 또 사모펀드에서 4.7%, 요 물량들이 나온대요 이번에. 그리고 최대 주주가 여기 프레스토 사모 펀드인데 40%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데서는 물량이 안 나올 거예요 쉽게 바로.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저기 프레스토가 최대 주주죠. 저기 사모펀드는요 나중에 팔게 돼 있어요. 거의 장기로 안 가져갑니다. 기업 가치 어느 정도 올라가면 M&A를 하거나 지분 매각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옛날 같으면 저렇게 M&A를 하고, 그러니까 그 프레스토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사모펀드는 보통 팔거든요 지분을 나중에. 그럼 최대 주주 지분이 25% 넘죠. 그럼 저거 넘는 지분을 만약에 어디다 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소액 주주들한테도 또 비슷한 가격에 사줘야죠. 법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과거보다 확실히 이제 나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분 구조를 보면 HPSP는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말고요. 나중에. 사모펀드가 대주주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사실은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막 매각설 나오죠. 1년에 막 한두 번씩. M&A 설 막 이런 거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사실. 아무튼 기술력이나 이런 건 매력적인데 저는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싸진 않아요. 어쨌든 그리고 수급 부담 있고 하니까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진짜 기술이나 이런 건 너무 매력이 있는데 PBR이 막 7배 되고요. 막 아주 싼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천천히, 그리고 저 6개월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천천히 대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나빠서라기보다는 이제 저런 이슈들이 조금 주가에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지켜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근데 만약에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린다, 저 수급 이슈로, 그럴 땐 기회가 또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밴드 플레이 할 수가 없어요. 막 여기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6개월 됐는데 PBR 밴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정책에 가셔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후에 소각이 의무가 아니죠. 근데 자사주 매입을 하려면 그 주주들한테 이제 나중에 돌려주는 돈 있죠. 이익잉여금. 이거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하거든요. 네, 하는데 이 돈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사주를. M&A 할 때거나 우호지분 확보할 때. 이거는 소액주주 가치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 문제를 유발시켜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자사주 매입이 왜 호재가 안 되는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돈은 이제 회사가 번 돈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하는 건 뭐 좋아요. 할 수 있는데 이걸 주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쓴다는 거.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자사주 무조건 소각하게. 예, 그러면 주식수가 줄어서 주당 순이익이 증가해서 밸류가 레벨업 됩니다. 미국은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배당보다 오히려 저걸 더 하니까. 그래서 한국도 저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SK가 자사주가 좀 많아요. 각 기업별로 보면 24%나 돼요. 이거 다 소각하면 어떻게 되겠으면 주가가 난리가 나겠죠. 예. 근데 이제 이건 SK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고, 아무튼 약속은 했어요. 그 앞으로 계속 매년 시총의 1% 이상을 또 추가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배당 수입의 30% 이상을 배당하고 자사주 소각도 고려하겠다. 옵션으로. 이게 옵션으로 고려하면 안 되고요. 그냥 무조건 해야죠, 사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 2천억 규모 자사주 매입도 결정을 했고 올해 3월 전량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하고 요게 3월에 실제로 시행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러니까 저렇게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소각을 앞으로 계속 해주면 주가 부양 효과 있어요. 그러니까 뭐 SK그룹도 저는 이제 자꾸만 이제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에 뭐 자금 이슈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주 가치를 위한 진짜 액션을 취해야 돼요. 자사주 24% 갖고 있고 뭐 옛날에 뭐 주가 뭐 100만 원 넘게 목표로 하고 있다 막 그랬잖아요. SK가 직접 언급했잖아요. 유튜브에서 옛날에. 예. 그 SK 그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4개 사업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근데 물론 좋은 플랜인데 진짜 가려면 저는 자사주부터 소각시켜버려야 됩니다. 대규모로.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주가. 근데 그런 걸 좀 확실히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삼성물산도 자사주가 꽤 많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소각을 하든가 M&A에 쓴다라는 뭐 내용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재공시할 예정이고요. 벌써 2년 지났네요. 2020년 2월에 공시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삼성물산도 자사주 소각이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SK의 밸류인데 그냥 거의 바닥으로 왔어요. 지금은 전혀 부담 없는 구간이고 삼성물산도 비싸진 않죠. 무릎은 아니지만 무릎과 허리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기업 다 저평가는 맞는데 자사주 소각이란 좀 이벤트가 좀 확실히 발생해야 주가가 레벨업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도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로 가니까 계속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TSA는 우리 2주 전에 했었나요? 반도체 소켓 기억나세요? 소켓? 그 회사입니다. TSA. 63,500원 제시했고요. 유지. 4분기 실적 안 좋다고 합니다. 좀 부진할 것 같고. 왜? 좀 반도체 업황 안 좋으니까. D램이나. D램 프로브 카드 아시죠? 이 웨이퍼를 이렇게 위에 프로브 카드 원통형으로 생겨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검사하는 거. 이거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소켓 만들고 프로브 카드와 소켓을 주로 만드는. 소켓은 이제 반도체 칩 잘라진 걸 끼우는 거죠. 그래서 D램 프로브 카드를 제조할 건물은 완공됐고 고객사 승인만 문제없이 이루어지면 퀄은 이제 승인받는 거거든요. 하반기에 아마 D램 이쪽 매출이 반영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쪽 시장은 일본하고 미국이 과점하고 있는데 국산화 니즈가 크니까 아마 제품 성능 문제만 없으면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요.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 공개했는데 이게 DDR5를 공급을 그러니까 이 지원을 하죠. 그래서 판매 단가가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는 매출 비중 74%가 메모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인지 비메모리인지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저번 시간에 한미반도체 한번 설명드렸죠. 한미반도체는 거의 그 비메모리가 90%가 넘어요. 메모리는 얼마 안 되고. 근데 이 회사는 좀 반대죠. 메모리가 비중이 좀 높고요. 아무튼 주가 엄청 빠졌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지금 뭐 워낙 안 좋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무릎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렇게 밸류가 부담스러울 때 높게 사면 결국엔 빠져요. 밸류 하락을 꼭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특히 반도체 볼 때는 이 밴드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지금은 오히려 여기서 바로는 못 가요. 근데 아까 삼성증권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게 바로 도는 경우는 없어요. 갔다 또 빠집니다. 왔다 갔다 몇 달 해요. 근데 이런 구간에선 비중은 늘리는 구간이죠. 그죠? 반대로. 네. 우리가 타이밍을 어떻게 정확히 알겠어요. 근데 밸류 플레이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또 비싸지면 조심하는 거고.
TSE만 봐도 지금은 뭐 나쁜 구간은 아니다. 단 내가 몇 달 안 가더라도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죠.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ISC 우리 잘하는 기업이죠. 작년에 한투증권의 이 박성훈 연구원님 보고서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새롭게 공부를 했는데 아무튼 저번에도 한 번 더 우리가 공부 따로 해봤고요. AP용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죠. 요게 이제 스마트폰이 안 좋으니까 조금 부진한다고 하는데 서버 쪽은 괜찮대요. 서버는 큰 CPU가 크죠. 자동차용도. 근데 이쪽에 그 테스트 수요가 계속 늘어나요. 서버는 여전히 견조하니까. 예, 자동차도 종류가 워낙 많고. 그래서 23년도에는 매출 38.5% 증가할 것 같고요.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 양산 물량을 테스트하기 위한 소켓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거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 DDR5 수혜주예요. 이 기업도. 판매 단가 높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서버가 제일 커질 것 같습니다. 비중이. 인텔 쪽. 그 수혜가 예상되죠. 그래서 메모리 비중은 낮아지고 원래 메모리가 높았는데 메모리 낮고 비메모리 CPU 같은 거 늘어나는 거죠. 옛날에 참고로 DDR4 침투율이 0에서 20%까지 높아졌던 구간에서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주가가 178.4% 상승을 했었대요. 근데 그런 것도 참고하자는 내용인 것 같고 다만 밸류가 좀 높아졌습니다. 1.6배. 좀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이거 옛날에 계산해 봤을 때는 31,000원이 제일 좋아요. 32,000원, 1,000원. 요 아래쪽이 한번 왔었죠.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 다시 올라갔는데 한번 왔다 갔었어요. 그 정도가 좋고 지금 쫓아갈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좋은데 신규 투자는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보유 구간이지. 왜냐하면 주가 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내용이 좋고 이런 좋은 소개를 해드려도 밸류가 좀 약간 애매하다. 싼 것 같진 않다. 이러면 투자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또 신기하게 또 내려와요. 희한하게. 안 오면 그건 진짜 내게 아닌 거예요. 보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다 훈련이에요, 사실. 평생 투자하실 거면 그런 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살려고 했는데 밸류 하단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고 급등한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훈련도 하시고 참아내시면 성공해요. 왜냐? 참아서 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결국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SK하이테크놀로지 NH의 주민희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81,000원인데 올해 드디어 2분기부터 흑자전 할 것 같다. 해외 공장 수율이 여기 캡티브 고객이 어디예요? SK온이죠. 해외 공장 수율이 개선되면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하락도 수익성에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했고 또 인플레 감축법에 통하면 분리막이 원래 포함이 안 됐는데 배터리 부품에 분리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러면 북미에 공장을 지으면 세제 혜택 받아요. 대신에 중국의 경쟁사인 창신신소재가 세계 1등인데 여기는 못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 우위가 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JT 반도체 그 장비 기업입니다. IB에서 나온 IBK 보고서인데 분기 최대 실적 달성할 것 같고요. 목표 주가 15,000원이고요. 4분기 실적은 되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3분기에 반영 안 된 게 좀 일부 반영이 됐고 DDR5 전환 수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단 실적은 좋은데 주가 왜 이렇게 한 거냐면 이 가시성이 떨어지는 거죠. 야, 저거 일시적 아니야? 저래놓고 또 장비 수요 없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좀 디램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이건 어차피 올해는 안 좋아질 거야. 막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 참 잘 가진 못해요.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버닌 소토 뭐냐면 버닌 테스트 아세요? 이거 우리가 또 공부했던 건데 모르면 반도체 검사 장비 부분으로 또 돌아가시면 되는데 반도체 우리 그 검사 후공정 그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배웠던 건데 버닌 테스트는 이 웨이퍼를 그 이렇게 뜨거운 환경 120도까지 고온에서 이 반도체를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테스트를 해요. 이게 진짜 견뎌내는지. 그래서 못 견뎌내면 불량품이죠. 그래서 그 수명 반도체 수명까지 되니까 고온 테스트예요. 버닌 태운다. 그걸 하는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장비입니다. 버닌 소토가 뭐예요? 분류하다죠.
그러니까 반도체들을 분류에는 약간 핸들러라고 해요. 이렇게 손처럼 해가지고 반도체 검사할 때 이렇게 분류해주는 시스템 같은 건데 버닌 소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닌 테스트를 위한 하나의 장비다. 분류 장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시장 규모가 작아서 그게 좀 아쉬워요. 거의 글로벌 1위로 경쟁력이 압도적인데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다른 좀 반도체로도 좀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필요는 있는 거죠. DDR5 전환 투자는 어쨌든 21년부터 나타나고 있고 23년까지는 이제 수혜가 나타날 것 같다. 내년까지. 근데 내년에 수혜가 나오면 또 앞으로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JT의 관건은 이제 앞으로 이 버닌 소트를 대체할 뭔가 새로운 장비를 반드시 좀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안 그러면 밸류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뭐 역사적 저평가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부담은 없어요. 뭐 여기서 장기 투자해서 몇 배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레벨까지 회복은 될 겁니다. 뭐 나쁠 게 없죠. 근데 할인받는 이유는 아시겠죠? 규모가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JT는 지금 리스크 없죠. 밸류 보세요. 거의 지금 뭐 무릎도 아니고 바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 PER도 되게 낮고요. 이렇게 보시고 이제 보고서는 다 받고 요게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이래요. 그 월스트리트에서 일단 실제로 이제 전망했던 자료인데 올해 연말에 3.1까지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여기 올해 연말 3.1까지. 그리고 내년에 2%대. 저러면 금리 이제 인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도에는 늦어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BOE에서 전망한 건데 연준의 기준금리인데 올해 상반기에 올리고요. 내년까지 해서 한 24년까지 금리를 추가로 2% 낮춘답니다. 그러니까 내년 연준의 기준금리 3%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도 보이잖아요, 눈에. 그러니까 시장이 나쁘지 않은 거죠. 그죠? 예. 이제 긴축만 하다가 그 뉴스 좀 소개해드리면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의 공장 반도체 파운드리 올해 연내 완공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참 이제 인프라 투자 들어가겠죠. 그리고 올해 말대잖아요. 저거 완공하면 이제 장비 들어가요. 그러니까 파운드리에. 그래서 이제 도현우 연구원님이 뭐 테스 같은 거 얘기를 한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근데 테스가 개발을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장비를. 아무튼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 입고 할 거고 아마 이런 파운드리에 뭐 원익 IPS라든가 비메모리 장비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를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런 걸 봐도 이제 삼성이 본격적으로 장비 입고를 시작하겠죠. 올해 연말 되면 4분기 정도에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라 40조 원 규모. 지금 윤 대통령 갔는데 MOU 체결했는데 그냥 MOU는 애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우디 네옴시티 MOU 어떻게 됐어요? 그 후로 주가 다 곤두박질 쳤죠.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MOU는 구속력이 없고 저기서 실제로 돈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관망하자. 아랍에미리트 수혜주로 막 또 막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모르면 하지 마세요. 아는 것만 투자해야 됩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죄송한데 오늘 제가 저기 학교 선생님 분들 좀 대상으로 해서 한 곳 다른 데서 좀 강의가 있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시 정도 됐거든요. 근데 좀 양해해 주세요. 미리 시황하는데 아마 오늘 잘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400을 제가 넘는다고 보장 못합니다. 지금 1시니까 2시간만 남아서 넘는다고 가정하고 시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다시 얼마 만입니까? 한 달 만에 한 달 좀 더 됐죠. 예, 한 달 반 만에 2400을 돌파를 했고요. 남은 타겟은 이제 2500이죠. 2600이 PBR 한 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넘기는 아직 어렵다고 봐요. 아직은. 아무리 뭐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지만 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가도 2600을 넘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면 2500까지는 한번 또 터치 한번 하러 가지 않을까. 2600을 넘고 2700까지 좀 가려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경기가 저점 찍었다. 이런 이제 시그널들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회복으로 보세요. 아직까지는. 어느 시점에서는 저걸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근데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뭘 가지고 뭘 살까, 뭘 보유할까, 뭘 팔까 업종과 산업을 분석해서
그쪽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상승장은 맞는데 너무 지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예, 사실 맞출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한 2천억 정도 오늘도 삽니다. 주식 계속 사요. 지금 한 3조 샀어요. 올해만. 여기에 기관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연기금도 주식 비중 줄여놨잖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호적이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 외국인은 전기전자 위주로 사고 있고, 다만 자동차를 좀 많이 팝니다. 그래서 오늘 운수장비 좀 안 좋아요. 기계랑 방산 쪽하고 아마 이쪽 자동차 쪽 조선까지 좀 파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섹터로 보면 업종으로 오늘 금융주가 좋죠. 예. 비금속 광물 회사들, 포스코 케미컬 좋고요. 서비스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의 날이에요. 왜? 미국의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까지 보이니까 올라가야죠 당연히. 네이버도 정말 얼마만입니까? 20만. 구조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회복 시그널은 나오고 있다. 통신주도 좀 오늘은 오랜만에 좀 분위기 괜찮고요. 음식료도 좀 안 좋았는데 오늘 확실히 농심이 좋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원 FMB도 어쨌든 이제 보고서로 좀 한번 보여드렸지만 진짜 주가가 정말 처참할 정도로 빠졌죠. 근데 최근에 좀 오르긴 올랐어요. 예. 그래도 아까 밸류 보셨죠? 밸류가 워낙 낮으니까. 다만 이제 이렇게 오늘처럼 올라간 날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기다리면요 또 빠집니다. 이제 그런 걸 꼭 이용을 하세요. 예전에 그 철강주 중에 포스코홀딩스도 기억나시죠? 그때 한참 올랐을 때 그죠? 제가 한번 가격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밸류 계산해가지고 요 부분에서 계산해 보니까 27만 1,000원 정도 나오죠. 저점이. 예. 그게 꼭 맞다가 아닌데, 근데 어쨌든 26만 5,500원까지 한번 찍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리면요 꼭 한번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미리 밸류 계산 좀 하셔가지고 예, 투자 계획을 세워 놓으시면 돼요. 근데 안 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오늘 웹툰주가 난리가 났네요. 예. 미스터블루, MBT, 뭐 탑코미디어, 그다음에 은행주도 좋고 오늘도 뭐 이게 은행주 요새 뜨겁습니다. 예, 완전 뜨거워요. 근데 저는 은행주 좀 흥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배당 아니 하면 좋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수고 하면 좋은데 좀 너무 막 예. 그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근데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주주 환원이라는 게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무거운 은행주들이요 저렇게 움직여버려요. 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가 올라가 버려요. 그냥 자동으로. 그래서 아까 SK나 삼성물산 똑같아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고, LG도 마찬가지입니다. LG도 자사주 매입만 하는데 소각해야죠. 매입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문의만이에요. 문의만. 예, 문의만 자사주 그 주주 환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반드시 소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기업 가치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자사주 소각하는 기업들 찾기가 너무 쉽죠. 몇 개 없으니까. 자사주 소각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늘어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달라지지 않을까 진짜. 방금 은행주처럼 보고 있고, 오늘 또 중국 소비주 좋고요. 게임주도 좋습니다. 인터넷 가니까. 여행주, 뭐 크래프톤 관련주, 또 MLCC 중국 소비주죠. 네, 삼성전기도 15만 원 왔고, 면세점도 좋습니다. 편의점 회사들도 오늘 이마트가 오랜만에 좋네요. 네. 통신, 오늘 다 고르게 반등합니다. 다만 오늘 안 좋은 건 원전주, 아랍에미리트 관련주죠. 네옴시티. 이제 재료 노출됐잖아요. 미리 좀 올라서. 우주항공, 방산. 그죠? 저는 계속 제가 방산, 그러니까 어떤 분들도 그래요. 뭐 원전 방산 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냐. 2차 전지도. 보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작년에 너무 올라서 그래요. 과연 여기서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 날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이거든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크게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실적으로 이것도 검증도 해야 되고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가격이 싸지겠죠, 빠지면. 그러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공우주나 뭐 LIG 넥스원이 뭐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집니다. 그런 건 아니죠. 예. 돈도 잘 벌잖아요, 사실. 넥스원도. 근데 보세요. 제가 왜 보수적으로 보냐면 이 밸류입니다. PBR 보이세요? 역대 최고치까지 갔어요. 근데 이런 데서 내가 투자했을 때 리스크가 크지. 증권사 보고서 보면 다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다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방사는 안 좋게 보는 보고서가 별로 없어요. 제가 다 읽어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밸류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다는 거죠. 그죠? PBR 밴드만 봐도. 그거예요. 예. 조선주도 오늘 좀 부진하지만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한번 봐보세요. 밸류가 바닥에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걸 좀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밸류를. 자동차 오늘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요. 예. 테슬라 뭐 치킨 게임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근데 오늘 좀 버텨주길 바라고. 예. 그리고 진단 키트나 이런 건 좀 빠졌고요. 예.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가 61,500원 넘었고, 아무튼 삼성전자도 이제 위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뭐 실적은 엉망인데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2차 전지는 아직 좀 부진하고요. 자동차 2차 전지는 부진하고, 오늘 네이버, 카카오, 은행주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뱅크 좋고요. 예. 삼성전기 좋고. 그러니까 반도체 뭐 그러니까 중국 소비와 관련된 것들하고 은행주 이쪽이 좀 주도하고 있어요. 반면에 태조 이방원 오늘 안 좋아요. 태조 이방원이 지난주까지 좋았는데,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보고서 기억나세요? 하이투자에서 나왔던 보고서인가요? 아니 그 어디죠? 그 신한, 예, 신한에서 의외로 소비를 좀 봐야 된다. 설비 투자보다. 왜냐면 설비 투자가 좀 고점일 수도 있다. 그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태조 이방원도 저는 구조적으로 좋게는 보는데, 다만 기회가 올 거예요, 분명히. 기회가 올 거니까 쌀 때까지 한번 기다리시고, 다시 저는 2분기가 될지 3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더 간다고 보거든요. 그때가 한번 하반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 조정이 좀 나온다면 천천히 좀 기회를 포착해보는 것도 좋고, 다만 지금 상반기에는 중국 소비가 훨씬 커요, 모멘텀이. 그래서 거기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 같은 거죠. 그죠? 뭐 MLCC도 있을 거고 많이 있죠. 뭐 철강도 요새 괜히 가는 게 아니죠. 중국 회복되면서 가는 거니까.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고, 어쨌든 싼 걸 사야 됩니다. 아시죠? 예. 싼 걸 투자하셔야지 비싼 거는 되도록이면 싸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태조 이방원이 좀 안 좋아요. 예, 뭐 현대로통도 빠지고, 오늘 증권주 싸죠. 보험주 좋고, 예, 원전 빠지고, 그좀 명확하죠. 그동안 작년에 좋았던 태조 이방원 빠지고, 반대 기업들이 좀 강하고, 예, 오늘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요 정도까지 좀 해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시장 분위기 좋아서 제가 이제 3시 반에 끝날 땐 또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분위기 이어가서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한 50분 지났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반도체 이번 주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이번 주 함께 배우기 아마 반도체 대미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 좀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좀 복습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반도체만 진짜 알아도요 괜찮아요. 예. 자, 아무튼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